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나이지리아나 인도네시아, 파키스탄한테 실질 GDP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인구가 워낙 급속도로 줄어드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멈출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는 몰라도요, 정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낄만 하잖아요. 여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착각을 할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반도체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진짜 참담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형편없습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 실질 GDP가 전 세계에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자랑스러운데 문제는 50년 뒤의 전망입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24등으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더 문제점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설마 그나들한테 떨어지겠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나라들한테 밀린다는 건데, 나이지리아나 인도네시아, 파키스탄한테 실질 GDP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50년 동안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밀린단 말이야? 이게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이 PwC라고 해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보다 더 기간이 짧습니다. 2050년.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 구매력 평가로 GDP 수준에서 18위로 밀리면서 역시 똑같아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한테 밀린다. 인정하기 쉽지 않죠.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이렇게 큰데 이게 어떻게 밀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소, 국책연구소라고 하면 KDI, 한국개발연구원을 들 수 있는데, 연구 보고서 최근 거를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워낙 급속도로 줄어드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합계 출산율이 0.7대라니. 우리나라 다음 2위권은 한 1.2 정도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전혀 볼 수 없었던 진짜 어마어마한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멈출 것이다. KDI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그조차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보거든요. KDI가 2050년이 되면 멈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시기가 한 10년은 더 빨리 올 거라고 봅니다. 그조차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글로벌 경제 환경도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선진국 문턱에 있다가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질 뻔도 했었어요. 그러던 시절이 바로 1998년 외환위기 때였죠.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01년에 중국의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꾼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세계화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싼 자본과 값싼 노동력, 값싼 원자재를 결합해서 가장 값싸게 만드는 상황, 이게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시작됐고, 자, 그러니까 값싼 자본, 누구 자본이겠어요? 미국과 서방의 자본, 일본 자본도 있겠지만, 그리고 값싼 노동력이니까 당연히 중국 땅에 공장을 지은 겁니다. 그 노동력을 활용하려고. 그 다음에 값싼 원자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부 다 예전에 제3세계로 불렸던 나라들에서 이제는 세계화가 되면서 미국에 의한 평화가 시작되면서 그야말로 제3세계, 그리고 구소련이었던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에서 원유가 개발되고 원자재가 개발되면서 점점 원자재 가격이 싸진 겁니다. 이 원자재도 다 결합해서 중국 땅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왜? 공장은 인건비가 가장 싼 곳에 지어야 되니까. 자, 이게 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됐느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전 세계 공장을 다 흡수하다시피 했어요. 중국의 인구가 그 당시에 이제 한 14억 명, 13에서 14억 명 됐던 그 시절인데, 그때 미국과 유럽 연합의 인구를 다 합쳐봐야 한 7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인구가 2배니까 이런 나라들에 있는 서방과 미국에 있는 진짜 모든 공장이 중국에 와도 중국에서는 그걸 충분히 커버할 만한 노동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공장이 모두 다 옮겨오다 보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이 지정학적 유리함 덕분에 우리는 중국에 그 공장 지어야 되니까 이 설비 투자, 여러 가지 기자재나 이런 거 다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그 공장을 지은 다음에 우리 기술로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중간재를 누구 걸 샀냐? 다 우리 걸 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 중국과 홍콩을 합쳤을 때 다 중국으로 하고 있죠. 그보다 더 심각한 거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60%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계화 물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국에 수출하던 그 엄청난 물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면서 대중국 수출 막 거의 그냥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대중국 수출 중에 막 반도체가 특히 날아가니까 반도체 수출이 거의 반토막 나는 상황까지 오는 게 2023년 1월 상황이었거든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동안은 미국에서 정말 너그럽게, 뭐 너그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에 아무리 공장이 지어지고 자기네 일자리가 다 뺏겨도 가만히 있다가 이게 잘못하면 중국이 자국을 막 추격하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 중간재 사오는 게 이게 계속 안전한가? 미국이 팔지 말라 그러면 중국에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이 갑자기 물건 안 팔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감을 준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중간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국산화, 중국 입장에서는 국산화잖아요. 그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자국 국산화 비율을 2025년까지 70%까지 올리겠다. 지금 뭐 20%밖에 안 되는 걸 다 70%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 과정을 최근 겪다 보니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던 걸 줄이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중국 경제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모든 것이 겹치다 보니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엄청난 속도로 줄고 있고, 중국은 지금 이제 기술 수준이 낮은 부분은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반도체를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중국 반도체를 수출하는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맞는데 특히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이 기술 수준이 우리가 훨씬 낮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나노가 적을수록 좀 더 높은 기술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나노 만들고 중국은 뭐 기껏해야 뭐 14나노, 28나노 그러면 우리하고 격차가 너무 커서 우리를 못 따라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 단계마다 이 필요한 게 있고, 특히 기술 수준이 낮은 반도체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빠른 속도로 이 아래서부터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뭐 40나노, 28나노, 14나노 이렇게 대체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술 수준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문제점은 이 대량의 값싼 반도체 산업부터 대체하면서 기술의 축적을 통해서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고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골드만삭스나 뭐 PwC 같은 데서 예전부터 우리나라를 나쁘게 봤던 게 아니거든요. 한 15년 전만 해도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전망에 대해서 아주 밝게 보면서 10위권 안쪽으로 훅 들어가 버릴 것이다, 한국이란 나라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라고 15년 전에 봤다가 갑자기 뷰를 바꾼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와 탈세계화 성향 때문에 뷰가 바뀌기 시작한 거고, 그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운 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대한민국이 지킬 수 있어야만 골드만삭스의 이 비관적인 전망을 우리가 웃어주고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흔들린다면 그들의 전망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는 몰라도요, 정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낄만 하잖아요. 특히 메모리 산업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근데 여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착각을 할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최강의 강국인 건 분명한데 반도체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반도체 산업을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먹었으니까 우리가 절반은 우리가 먹고 있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경련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딱 놓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럼 100개 중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우리나라가 그럼 뭐 적어도 50개는 아니더라도 한 10개, 20개 갖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게 100대 기업 중에 3개밖에 한국 기업이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상당수가 물론 중국이나 미국 기업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한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대만 기업이 무려 10개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는 반도체는 적어도 우리가 일본을 훨씬 앞섰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기업이 7개나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1등 기업, 이게 삼성전자였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반도체에서 1등 삼성전자다 했던 게 2018년이었거든요. 근데 반도체에서 1등도 이제 우리가 내줬습니다. 지금 1등은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고요. 2등이 TSMC입니다. 둘이서 그래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메모리가 절반 아니었어?
근데 엔비디아가 뭐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에서 진짜 부가가치를 많이 내는 건 사실은 생산 기반이 아니고 팹리스 또는 반도체 설계 기업이라고 했으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고요. 이 100대 기업들 중에 진짜 많은 숫자가 이 설계 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전망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1등을 했던 시가총액 1등을 했던 2018년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그만큼 컸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그만큼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게 22년, 23년 가면서 갑자기 세계 시장의 시가총액이 바뀌었느냐? 그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빠른 속도로 메모리가 아닌 그렇지 않은 부분들 단순하게 시스템이 아니라 설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 부가가치가 대부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냐 이렇게만 믿고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가 옮겨가면서 많은 이 가치사슬, 밸류체인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거나 준비를 잘 못한다면 거대한 변화에서 뒤처질 수가 있다. 잊어서는 안 되죠. 칩4 동맹이란 용어를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칩4라는 단어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종의 콩글리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우리끼리 만들어내고 우리끼리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엄청나게 했는데 2022년 7월, 작년 7월에 우리끼리는 굉장히 들떠 있었죠. 야,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진짜 대단하니까 러브콜이 왔나 보다. 우리가 좀 이렇게 재면서 이걸 참여할까 말까 막 이렇게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칩4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뿐더러 미국식 표현은 팹이라고 해서 팹4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도 미국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중시 여겼냐?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끼리 그냥 이게 어마어마한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뭔가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는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방심하고 있던 2022년 7월부터 발빠르게 움직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너무나도 우습게 봤던 바로 일본이거든요. 야, 근데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조금 그동안 지지분이했던 건 맞지만 일본이 갖고 있는 저력까지 다 우습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본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사실은 착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2021년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스템 반도체 제조 회사인 TSMC를 자국의 구마모토 현으로 끌어들였고 이게 소니 공장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칩4 동맹에서 우리끼리 괜히 그냥 들떠 있었던 그 시기에 이 TSMC 제2공장을 또 구마모토 현에 유치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 반도체 기술 뒤처져 있는 건 맞아요. 이제서야 기껏해야 40나노 기술, 우리는 3나노. 야, 40나노, 3나노. 야, 우리가 훨씬 첨단이네? 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안심해서 안 되는 게 이 공장을 지어주고 있는 게 소니의 관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니가 반도체 기술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찰상 소자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제 카메라에 여기 들어가는 이 찰상 소자 이런 거 만드는 여러 기술 여전히 있었고, 문제는 구마모토 현에 짓는 그 회사도 소니랑 관계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28나노 기술, 나아가서 14나노 기술까지 활용할 거기 때문에 소니 관계사가 이 공장을 짓고 운영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14나노 기술을 빠르게 익힐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퀀텀 점프가 가능한 첫 번째 이 무기를 손에 넣었던 거죠. 자, 근데 일본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소니를 중심으로 해서 라피더스라 그래서 8개 반도체랑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모인 겁니다. 심지어 도요타 같은 회사도 있고요. 은행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돈도 대주겠다. 이 라피더스 안에 돈은 걱정 마. 은행도 있어. 이런 거죠. 이 8개 회사가 그야말로 반도체 공정에 이 수직적으로 그다음에 심지어 수요처까지 다 있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걸 만들어낸 겁니다. 라피더스, 라틴어로 빠른 걸 뜻하는 건데 얼마나 빨리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냐 라는 게 이 이름에서도 느껴지잖아요. 자,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일본 혼자서 반도체를 만든다 그러면 또 우리가 웃어 넘겨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일본의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은 40나노니까 TSMC 기술을 조금 이전 받는다 하더라도 28나노, 14나노, 우리는 3나노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또 무서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일본 라피더스가 누구랑 손을 잡았냐? IBM이랑 손을 잡았어요. IBM은 세계 최초로 2나노 공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IBM도 물론 이제 조금 쇠퇴하고 있긴 하지만 실험실은 세계 최고의 실험실을 갖고 있거든요. 2나노 공정을 실험실 단계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양산 기술이 없죠. 물론 IBM이 그건 못하죠. 하지만 일본이 갖고 있는 소부장 그리고 소니가 그래도 반도체랑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라피더스와 IBM이 손을 잡는다.
실험실 IBM과 그다음에 소부장 그리고 소니의 반도체 기술 그리고 여기에 TSMC 기술을 어디까지 이전받을지 몰라도 이전받는다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소개를 드릴 때마다 이제 댓글에 이렇게 달립니다. 일본 따위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에 삼성전자가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했을 때 일본이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를. 그때 삼성전자가 혼자 앞지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10개 기업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남반도체라든가 뭐 LG라든가 그때 다 모였어요. 우리도. 왜냐면 혼자서는 못 따라잡았으니까. 삼성이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다 이게 반도체 얼망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일본하고 상대하려니까 기업이 한 10개 모이고 그다음에 산학연이라 그래서 국책연구소, 그다음에 국립대, 그다음에 이렇게 기업들 다 모여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일본을 따라잡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잡았냐? 이게 반도체 기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반도체 기술은 16K, 64K 이런 식으로 따라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2단계를 팍팍 뛰어넘은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는 스테이지 스키핑이라고 해서 단계 추격형 추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스키핑 캐치업이라고 해서 추격의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단계를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두 단계 정도는 점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빠르게 TSMC랑 협력 과정에서 만약에 14나노까지 간 상태에서 2나노 기술까지 점프를 하는데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기술을 다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때처럼 일본도 단계 추격이 가능하다는 게 이 반도체 기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은행과 그다음에 일본의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 IBM의 기술력 이것들이 모인 상태에서 TSMC까지 여기에 어쨌든 합류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이게 칩4 동맹이라는 정말 전 세계 아무도 안 쓰는 우리만의 용어를 만들고 뭔가 우리끼리 그냥 재고 있었던 그 사이에 일본이 이미 삼각동맹, 저는 이 표현을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이것도 칩4로 자꾸만 말이 안 되는 표현을 자꾸만 우리 언론에서 있지도 않은 표현을 갖고 자꾸 약간 좀 잘못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반도체 삼각동맹 이거는 우리나라가 빠져 있어요. 저는 일본을 중심으로 대만과 미국이 협력한 삼각동맹이 지금 현재 가시화되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벌써 이제 7월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7개월 정도 시간 낭비했는데 앞으로 더 시간을 낭비한다면 이 삼각동맹에서 크게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만 딱 갖고 미래를 다 설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상황은 굉장히 비상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댓글에 달리는 게 있습니다. 삼성 걱정 왜 하냐? 삼성처럼 그렇게 위대한 기업을 감히 걱정을 하냐?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요. 좀 분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굉장히 강한 기업으로 잘 살아남을 것이냐? 네,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기술, 특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술은 진짜 엄청나고요. 이게 아무리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새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혹시라도 뛰어든다 하더라도 그 기술 격차를 따라잡는 데는 진짜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후발주자의 장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말 영원히 진짜 삼성전자가 잘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메모리를 강력하게 수성하고 지켜낸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메모리 산업은 워낙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경기를 잘 안 타고 조금 이 진폭이 작은 대신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이 진폭이 크기 때문에 이때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이 싸움에서 삼성전자가 매번 현명한 선택을 했고 잘 싸워왔던 건 맞지만 원래 굴곡이 없이 성장하는 기업에서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은 후발주자한테 등수를 내줄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굴곡이 큰 산업은 그때마다 위기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메모리 산업이 이렇게 좀 출렁거리는 산업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아쉽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이제 앞으로 가장 큰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점점 나노를 낮춰왔잖아요. 40나노, 28나노, 14나노. 이제 우리가 어느새 보니까 3나노, 2나노 이렇게 막 도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물리학의 법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 터널링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게 지금 자꾸만 통로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40나노에서부터 점점 좁아져서 양자 역학상 이게 양자 터널링 현상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 한계에 의해서 1나노 이상 길을 좁히게 되면 그 이하로 좁힐 수가 없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높습니다.
미세화 기술 공정은 사실상 한계에 와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남들이 14나노 할 때 혼자 7나노 치고 막 다른 국가들을 막 눌러왔는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기술 혁신이 또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앞서가던 게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역전의 가능성, 후발주자한테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점점 미세화 공정의 한계로 가면 다음 단계로 가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고 물리적 한계 법칙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그 부분이 아마도 큰 도전의 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의 한계인데, 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어느덧 예전하고 달리 점점 더 시장의 성장성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성장하는 건 맞는데 이 성장 자체가 이제는 일상이 된 거죠. 루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성장을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일상화됐고 이제는 그 루틴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자연스럽게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앞으로 이제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내면서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기보다는 시스템 반도체에 의해서 점점 더 이쪽 영역이 더 커지고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더 작아지는 그 현상을 우리가 피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도약해 나가고 시장에서 정말 더 큰 회사로 성장하려면 시스템 반도체를 놓쳐서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쌓은 아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과연 새 성장 동력 없이 삼성전자가 과거의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빨리 시스템 반도체로 점프를 하면서 정말 과거의 삼성이 메모리에서 대역전을 한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반드시 꼭 역전을 했으면 좋겠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랑 정말 다른 특성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TSMC를 쉽게 누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은 생태계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를 이렇게 제조하고 하는데 이제 팹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팹리스라고 있습니다. 설계 회사들이거든요. 자, 이 팹리스들, 설계 회사들하고 팹하고 서로 진짜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돼서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하고 밀접해서 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이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설계 회사들의 비중을 보면 진짜 참담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형편없습니다. 자, 뭐 역시 이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미국과 중국이에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 시장이 크냐 하면 전 세계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설계 회사의 비중의 21%가 대만 회사입니다. 대만은 TSMC만 갖고 있는 회사가 절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팹리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를 아주 세계적으로 육성하고 키워왔어요. 대한민국엔 안타깝게도 팹리스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진짜 손에 꼽습니다. 얼마 안 돼요. 대만에 수천 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마켓 쉐어가 1%가 안 돼요. 0%대입니다. 우리나라 마켓 쉐어가. 대만의 21%, 여긴 0%. 벌써 게임이 안 되는 게 느껴지죠? 자, 시스템 반도체를 그냥 제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계속 설계랑 이게 맞물려 가야 되는데 설계와 제조가 서로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 만들어지지 않느냐?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식이 정말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반도체는 뭔가 이렇게 막 공장 돌려서 제조업을 돌려야만 반도체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만은 정말 현명하게 시스템 반도체는 팹리스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원금을 줘도 반도체 이렇게 만드는 TSMC만이 아니라 이 팹리스한테 정말 전격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너무 일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력한 회사,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인하우스 제작, 삼성전자가 자꾸만 모든 걸 다 안에서 설계하고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클 틈을 안 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를 항상 지향하다 보니까 이 팹리스 회사들,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처음에 팹리스는 조그맣게 시작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막 창고에 모여서 시작하는 게 팹리스의 특징인데, 처음에 삼성전자가 내세운 이만한 높은 기준을 못 달성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 그거보다도 더 높은, 우리 삼성은 대단한 기업인데 우리하고 뭐 일하려면 이만한 기준을 지켜야 돼. 근데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창업해서 이만한 기술밖에 없고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세운 기준에 안 되니까 다 망하는 거죠. 자, 근데 TSMC는 이걸 해낸 겁니다. 같이 가자. 그래서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같이 가자니까 수천 개가 살아남았고 이 안에서 엄청난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자, 팹리스가 이 안에 있고 없고가 왜 차이 나냐면 설계하는 젊은 청년들이 막 창업을 해서 우리가 칩셋 새로 만들어봤어요. 이거 한번 제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TSMC가 갖고 한번 제조해보고 뭐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다시 이거 망했네 다시 만들어보고 빠른 실패 빠른 성공 이 과정에서 막 몇천 개가 돌아가면서 만드는 거랑 삼성전자 인하우스 제작은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왜? 몇천 개가 만들어가는 생태계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지금 현재 생태계가 빨리 필요하고 그게 정부 정책과 삼성전자의 높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이게 너무 잘해서 문제가 되니까 참 뭐라 그러기 힘든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빨리 기준이 낮아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없던 생태계를 갑자기 만들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삼성전자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자꾸만 제조업에 뭐 세금 감세해주자 막 이런 것만 나오지 팹리스 생태계를 만들자는 정책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TSMC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정부 그리고 학계 그리고 산학연 이게 다시 뭉쳐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일본 반도체를 따라잡을 때 제가 산학연 이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처럼 산학연이 다시 뭉치고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그렇게 팹리스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팹리스가 돼서 엔비디아 같은 게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넷플릭스의 뭐 드라마 만든 우리가 1등하는 것처럼 저는 창의성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봅니다. 지금도 생태계만 진짜로 대한민국 정부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제조업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사실만 깨닫기만 하면 그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청년들이 바로 창업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데들이 다 뭉쳐서 다 같이 지혜를 짜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삼각동맹 이 안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갑자기 우리도 메모리 반도체 기반이 있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달라져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이 대한민국은 좀 그동안 오래되어 왔습니다. 버블을 형성시키고 무주택 서민한테는 피해를 주고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시장의 시대가 종식돼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멤버십 강의에서는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기법, 방법 등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